성균관대학에 생명공학부 은퇴하고 지금 과학자입니다.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거꾸로 현대사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3분만 쓰시죠. 예? 한 3분만 쓰시죠. 예. 간단합니다. 예. 저는 막 길게 얘기할 미천도 없습니다. 저기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호지민이가 죽을 때 옆에 목민심서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또 그걸 가지고 뭘 영향을 받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다. 기든 기면 기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베트남 통일, 공산 통일하고 우리나라의 이 지금 문제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베트남도 통일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김일성 중심으로 통일해가지고 미제 몰아내고 통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전문가들이 이런 걸 정말 정리를 해서 논문을 쓰실 때 전체적인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위상, 전체적인 걸 보고, 이승만 박사가 구축했던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베트남은 비록 통일은 했지만은 잘못된 공산주의 철학 때문에 저렇게 통일은 했지만은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고 또 계속 도와주지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주셔야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이런 걸 보고 학생들 교육을 시킬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세부적인 것만 가서 이렇게 파놓고 또 큰 쭈그리를 안 잡아주면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실종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었는데, 이 세션 끝날 때 좀 종합 토론이 있으면 그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지금 오영섭 교수님 발표하신 것에 관해서도 제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토론을 위해서 한 가지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호지민이 프랑스 사회당의 당원이 되었다 이렇게 주셨는데, 프랑스 사회당은 파티 소셜리스트 PS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데 파티 소셜리스트는 당시에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았고, 국제 노동자 연맹 프랑스 지부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레닌이 이제부터 공산당이라고 명칭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걸 내리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레닌의 오더를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를 놓고 프랑스의 파리 근교의 뚜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집결을 합니다. 왜 뚜르에 집결을 하냐면, 파리에는 노동자들이 이미 상당히 폭력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떨어져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뚜르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에 호지민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레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명칭을 PCF, 파티 코뮤니스트 프랑스로 바꾸자고 하는 쪽은 프랑스 공산당이 된 거고요. 그냥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상으로 봤을 때 요 1919년 프랑스 사회당 강화이 되었다. 이거는 아닌 거고, 요것에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그 이후에 전 세계의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갈림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치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호치민이 프랑스 사회당 당원이 되었다, 이것은 제 연구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전기들 여러 개를 보고 지금 그걸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점은 제가 다시 한번 그 전기들 꼼꼼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본 여러 곳의 전기는 지금 사후에 예. 그 사람이 사회당에서 사후에 그 묘사를 하는 건데요. 예. 그 시점에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사후에 얘기하더라도 그럼 프랑스 공산당 당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민심서와 관계 문제인데요. 그건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동학 얘기할 때도 목민심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산의 사정 문제가 국내 이 개혁 문제까지도 심지어는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외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인터넷에 이제 그런 말씀이 떠든다면은 그 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장수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이제 그 5가지인데 이 비교의 목적, 두 인물을 이제 비교하는 그 근본적인 이제 목적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비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동기는 이제 그런 점이 선명하게 서론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지금 그런 점은 반영이 좀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별 논문에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되기보다는 이 학술로의 전체 주제가 지금 그런 그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 항목에는 지금 그런 문제의식이 덜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 두 인물을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뭐 대단히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에 대단한 필요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천착을 해서 비교를 한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꼼꼼히 이제 이 두 사람의 생애를 미시적으로 천착해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재미나고 비교할 만한 구석은 많구나, 이렇게까지는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본적으로 후지민에 대한 이제 기본 인식이 너무나 이제 낮은 수준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 이제 공부해서 나름대로 이제 처음 글을 쓰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수정된 논문을 이제 제출할 때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상당한 이제 호치민에 대한 그간의 이제 그 독서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서술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비교의 목적 내지는 이제 교훈 문제까지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 그들의 이제 공통점이나 차이점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명쾌하게 그 결론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것이냐, 이 점을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점은 제가 이제 서론에서 언급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들은 이 어려서부터 독립운동 기간을 거쳐서 이제 이 건국 직전까지 활동하는 가운데 많은 이제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국가의 건국의 원혼이 된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국가의 성격을 이제 규정한 것도 분명한데요. 그 두 국가의 성격을 규정한 그런 측면이 이후에 두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제가 결론에서 이제 언급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점이 결론에서 제 입장이 이제 제 주장이 명확히 이제 드러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결론 부분에서 호치민이 가졌던 그 이제 그 인민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이제 주장했던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 이것이 이제 현재 베트남과 한국의 이제 이 차이점을 낳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분 서술이 되어질 겁니다. 아마 현재 베트남 관련 소식에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베트남이 이제 도이모이 개혁 정책을 취한 이후에 잠시 이제 개혁의 효과를 보다가 요 근래는 베트남 경제가 이제 짜부러들면서 상당히 침체되고 많은 이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자본의 문제가 대단히 부패해가지고 베트남의 이제 상당히 이제 내적인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심각한 근저의 원인으로는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베트남이 근본적으로 호치민이 이제 이 건국 이후에 일당 독재를 정치체제를 취해왔기 때문에 일당 독재 정치체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폐해 문제, 집권층의 부정부패 문제,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제어하고 있는 이 현상을 낳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이제 베트남이 현재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체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베트남이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베트남의 이제 발전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이제 호치민이 남겨준 그 베트남 민들에게 이제 송이를 통해서 이제 자율성과 그 정신적인 그 유한은 이제 주었지만 그 이후에 베트남민들의 이제 번영과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손해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현재 결과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제가 지금 결론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부 서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919년 청원서의 문제인데요. 그 재밌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걸 별도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승만도 1919년에 이제 파리 강화위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호지명도 1919년에 파리 강화위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승만은 이제 파리에 가지는 못했지만 호치민은 실제로 강화회 회의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문건을 막 나눠주기도 하고 6,000장이나 되는 문건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걸 6,000장이나 복사해가지고 파리 시내에서 막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그 단체에 돌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의 그 프랑스에 있어서의 지명도를 높이고 그리고 베트남 국내에 있어서의 반불주의자로 명성을 높이는 데는 그 1919년에 그 청원서 제출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1919년 청원서 제출 사건은 호치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두 사람의 이제 청원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 시점에서 호치민의 청원서는 대단히 그것은 온건한 성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를 인정한 그런 바탕 위에서 프랑스로 하여금 정치적 이 문화적 사회적인 통치의 그 강도만을 좀 약하게 해달라 이런 정도의 수준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 호치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호치민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이미 그 선상 생활을 할 때 프랑스 정부에다가 이런 그 글까지 보냈었는데요. 그 프랑스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프랑스 학교에서 수학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이런 그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독립을 지향하는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엄결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편지는 프랑스 정부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호치민이 아직 그 시점에서는 이 독립운동가로서 또는 그 반불주의자로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성을 유지하는데 노선을 그 확고하게 가지는데 좀 준비가 덜 된 상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919년의 청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승만의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919년 청원서가 이제 유임통치 청원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유임통치 청원 문제는 이제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제 나름대로 어렴풋이 이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이승만의 유임통치 청원의 문제는 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뭐 대단히 그 이렇게 친미적인 뭐 그런 청원서는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시기의 한국의 여건 국제적인 정세를 이제 감안해서 한국의 외교론자들이 또 온건한 그 민족주의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한말 이래로 한국 정부는 이제 국권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 열강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이른바 이제 외교청원 활동을 집권층을 비롯해서 지식인들이 열심히 벌였는데 그런 그 외교청원 활동에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하는 그 백미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활동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이 국제회의나 국제열강 자체가 한국의 우위적인 그러니까 한국의 그 독립을 후원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통치 청원 자체가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 자체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치민의 프랑스 노동자 인식 문제, 그리고 이승만의 일본 여러 가지 인식 문제 이런 측면은 아마 호치민의 경우에는 그 프랑스 사회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생활 문제나 이런 것을 인식할 때 호치민 자체가 이 프랑스에서 생활할 때, 베트남에서 생활할 때 프랑스인들에 의한 베트남인 그 학대 사건 이것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치민이 이제 외국 각 항구를 돌아다닐 때 그 항구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 발흥으로 노동자들이 이제 넘쳐나는 한국 노동자들이 넘쳐났는데 그때 한국 노동자들이 받는 그 부당한 처우들 이런 것을 호치민이 직접 이제 목도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흑인들이 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노동자의 문제에 호치민이 공산주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신하기 전에 이제 이미 깊은 이해관계 내지는 이제 동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승만의 마지막으로 그 반중 반러시아 인식의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